네, 안녕하세요. 신윤경입니다. 2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출첵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만약에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저희의 유클래스에 직접 업로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생 시간, 그 강의의 재생 시간을 제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개인별로 그 유튜브에 죄송합니다. 유클래스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적 개인 정보긴 한데 언제 로그인 했는지, 몇 번을 다운로드 했는지, 몇 시간을 머물렀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 사생활을 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그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교수자들이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클래스에 제가 동영상을 올린다 그러면 그 50분 동영상 중에 30분을 재생했는지 40분을 재생했는지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99% 이상 재생을 해야 출석이 되는 걸로 자동 출결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학교의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제가 동영상을 변환해서 유클래스에 올리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업계 비밀인데, 여러분이 유클래스에 들어와서 그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클릭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실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몇 번을 시청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를 하면 유튜브에서 통계를 저에게 또 제시를 해요. 제 동영상을 이거 하다 보니 또 유튜브 하다 보니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또 편집도 해보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다가 진짜, 유튜버가 되겠더라고요. 네. 그 통계를 제시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저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의 평균 재생 시간이 뭐 15분 정도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40분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제 이 동영상은 외부인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올 수 없고, 이제 오로지 그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본 학생들은 모두 다 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실히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 제가 마련한 방책입니다. 동영상 수업 후에 퀴즈가 있고요. 퀴즈는 매우 간단하고 쉬워요. 동영상 강의만 잘 들었으면 풀 수 있게. 또 출석 체크용으로 제가 수업 도중에 랜덤 넘버를 한 서너 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랜덤 넘버가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있다가 랜덤 넘버가 나오면 그것을 여러분 노트 필기하고 있지요. 노트에다가 그 넘버를 적어주세요. 그럼 첫 번째 트라이얼 버전으로 첫 번째 랜덤 넘버 2790, 로또 부르는 것 같죠? 2790. 제가 이제 여러분들 퀴즈에 출석 체크용으로 첫 번째 랜덤 넘버 2790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서너 번 더 부를게요. 그것들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다 들어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저도 강의를 한번 녹화한 거를 드문드문 들어봤는데, 뭐 앞에 학생이 없다 보니까 계속 틀린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틀린 줄 모르고 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의 눈의 구조는 마치 피놀 카메라, 아주 단순한 피놀 카메라와 유사하다. 물론 훨씬 복잡하지만 그 구조는 빛은 직진하고 구멍을 통과해서 그 상이 위아래가 바뀌고 좌우가 바뀐 그런 상이 뒤에 맺히게 되죠. 구멍을 통과하는 건데 제가 계속 빛을 통과한다 라고 마지막에 지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그 시각 시스템 내에서 이
빛이 통과하는 구멍, 여기로 이제 빛이 살짝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동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동공은 무슨 색깔이지요? 뭐 어떤 서양인들은 푸른빛이고 저희는 브라운인가요? 모든 심지어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동공의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왜냐? 모든 그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망막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빛을 흡수했을 때 그 색이 검정으로 보이는 거죠. 흰색으로 보이는 물체의 표면이 흰색으로 보인다. 그럼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각 장애에는 다양한 이제 그 원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시각 장애가 있다. 빛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런 시각 장애가 있는 이제 분들은 동공의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빛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 반사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빛 에너지가 망막 안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신호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되죠. 네, 우리는 가시광선 대역, 아주 그 넓은 빛 에너지 대역 중에 극히 일부만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빛을 본다. 근데 이 빛 신호를 지각하는데 역할을 하는 세 개의 변인이 있어요. 어렵게 느끼시지 말고 하나하나 들으면 됩니다. 색시각에 이제 결국 우리의 망막에 도달한 빛 신호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신호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변인이 있느냐, 물체를 어떤 광원에서 보고 있는지, 아주 밝은 대낮의 햇빛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친구처럼 백열등 밑에서 빛을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색이라고 할 때 표면 반사율, 그 물체가 어떤 빛을 반사하고 있는지, 지금 이거는 약간 푸른빛에 가까운 빛을 반사하고 있네. 그쵸? 이게 X축이 파장이고, 파장 대역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그 다음에 이게 상대적 에너지의 비율이네요. 상대적 에너지의 비율이 450나노미터의 색깔이 많으니까 좀 푸른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표면 반사율이. 우리의 눈에 결국 들어오는 색 신호는 무엇인가? 조도와 반사율의 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두운 빛에서 어떤 대상을 보면은 어둡게 보이죠. 아주 밝은 빛에서 그 대상을 보면 대상은 사실 아주 밝게 보여요. 여러분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철수야, 철수야 온라인 강의 들어야지 라고 깨운다. 여러분 일어나서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어 라고 해요? 안 그러죠. 사실 엄마 얼굴은 대낮에 봤을 때보다 훨씬 까매져 있어요. 왜냐? 조도의 빛이 다크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조도에 상관없이 항상 물체의 표면 반사율을 일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뇌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왜냐? 하루 중 반사율이 가장 많이 변하나요? 조도가 가장 많이 변하나요? 반사율은 색이 바래지지 않는 이상 거의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도는 대낮에 아주 밝은 빛에서부터 깜깜한 한밤의 어둠까지 조도는 극심히 변하죠. 이 두 개의 합이 색신호인데 색신호가 계속 플럭추에이링, 계속 변화하면서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색깔을 일정하게 지각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조도가 무엇인지 항상 계산하면서 조도의 에너지를 디스카운트해서 색을 지각하고 있어요. 망막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색시각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눈의 민감도다. 각자 눈의 민감도가, 그 시각세포의 민감도가 조금씩 다를 테고, 또 나이가 들면서 민감도가 또 노화되죠. 이 세 개의 변인인데 우리가 주로 신경 쓸 것은 이것 두 개 컬러스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광원과 물체의 표면 반사율, 그 중에서도 조도가 하루 중에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네, 글로 써놨네요. 색 지각과 관련된 변인 중에 하루 중 가장 많이 변화하는 속성은 조더, 일루미네이션, 조더, 광원이다. 한낮에 밝은 태양빛부터 한밤중에 컴컴한 어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색을 동일하게 지각하죠. 우리는 그래요. 하지만 신생아들은 계속 사람의 얼굴 색이 바뀐다고 지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별것도 아닌 것을 보고 막 까르르, 신생아들은 까르르 웃지 않지. 한 6개월 이제 되면 웃기 시작하는데, 뭔가 우리보다 지각을 훨씬 마법인 것처럼 엄마의 얼굴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밤에 보면 까맣고 낮에 보면 하얗고 그렇게 지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뇌가 성숙함에 따라 아니야, 그런 건 변하지가 않아. 우리의 감각 정보가 변하긴 해도 바깥 세상의 물리적 정보가 항상적이야. 그러므로 뇌가 특정한 어떤 그 변이를 계속 디스카운팅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착시를 보여줄 텐데, 그 중에서도 색 항상성, 색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려고 하는 우리 뇌의 속성을 색 항상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색 컬러, 항상성은 천천히 적을게요. constancy. 컨스턴트 하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constancy. 컬러 constancy. 지금 이게 어떤 열기구에 풍선이 바람이 빠져서 꺼진 사진이네요. 일부만 보여줬어도 우리의 뇌가 그것을 추론할 수 있죠. 자, 여기 무슨 색깔인가요? 네, 흰색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있다면 제게 답을 했겠죠? 다 흰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컬러 시그널을 분석해보면 흰색이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더 푸른빛을 띠는 흰색, 어두운 흰색이고, 여기는 좀 더 밝으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흰색으로 보죠. 왜 이렇게 색이 다채롭게 보이느냐? 이게 주름이 잡히면서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빛이 어떤 구름에 지금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빛을 통과해서 내려오면 태양빛이 약하고, 여기는 좀 더 밝게 보이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우리의 뇌가 다 추론을 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색이 달라 보이지 않고 다 흰색으로 보입니다. 한번 착시를 경험해 볼까요? 위에 있는 분이 5장의 카드를 들고 있고, 밑에 있는 분도 5장의 카드를 들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핑크색, 여기 있는 핑크색 똑같이 보이나요? 똑같이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들의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이 경험이 더 비비드할 수도 있고, 더 강렬할 수도 있고, 착시 안 느껴지는 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위에 있는 색깔이 좀 더 네온 색깔의 밝은 빛으로 보이고, 밑에 있는 색깔은 좀 칙칙한 핑크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진에서 유일하게 동일한 컬러 시그널을 보내는 색이 이 색이랑 이 색이에요. 나머지 색깔은 다 달라요. 한번 주변에 맥락을 하나씩 제거해 볼게요. 아유, 제가 이렇게 낙서를 해놔가지고, 좀, 색착시 경험이 좀 저하가 됐네. 완전히 동일한 색상이에요. 나머지 색깔들만 변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은 위에는 좀 더 비비드한 것으로, 네, 밑에는 좀 더 칙칙한 것으로 보죠. 왜냐? 조도가 다르게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위에 사진은 그린 필터를 놓고 찍었고, 밑에 사진은 레드 필터를 껴놓고 찍었네요. 그린 필터를 넣어놓고 찍었으니까 이 컬러 시그널에서 그린의 분량을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지각해요. 그러면 핑크 색깔에서 그린이 더 빠진다. 그러면 진짜 더 핑크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사진은 레드 필터로 넣고 찍었기 때문에 그린의 색을 디스카운트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색채 항상성, 컬러 컨스턴시, 이 착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조도 환경에서 물체의 색을 동일한 것으로 지각하려는 우리 뇌의 추론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주관적 착시예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그래서 각자 그 착시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강렬한 착시를 볼까요? 이것도 레드 필터에서 왼쪽 사진은 찍었고, 오른쪽 사진은 그린 필터를 껴놓고 이 큐브를 찍은 것 같네요. 왼쪽 사진의 이 색상과 동일한 색상은 어디일까요? 오른쪽 사진에서 어떤 색상이 이
이 색상과 제가 점을 찍었죠. 이 색상과 동일해요. 왼쪽 사진에서. 뭐 이건가? 푸른색이니까 이건가? 아니면 같은 위치에 있는 이건가? 그렇죠. 놀랍게도 이 푸른색과 완전히 동일한 컬러 시그널은 맨 위에 있는 이 붉은 빛이에요. 그럴 수가. 이거는 붉은색이고 이쪽은 푸른색인데. 제가 다음 사진에서 자 맥락을 하나씩 제거해 볼게요. 지금도 여러분 왼쪽의 아랫부분은 푸른색으로 보이고 오른쪽의 윗부분은 붉은색으로 보이죠. 하나씩 맥락을 제거해 봅니다. 어때요? 더 이상 붉게도 푸르게도 보이지 않고 칙칙한 회색빛으로 보이죠. 우리의 뇌가 이게 필터를 거르고 찍힌 사진이다라고 하고 우리의 망막상에 떨어지는 컬러 시그널에서 우리의 뇌가 그 특정 필터의 색깔을 디스카운트 제거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색 항상성 다시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은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착시 현상을 봤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대중들을 경악하게 한 원래 이런 착시가 예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친구랑 얘기하는 것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이런 거 해시태그로 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그냥 전 세계가 갑자기 보게 되니까 그 훨씬 더 그 증폭되는 거죠. 반응이 해시태그 더 드레스라고 하는 착시예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더 드레스로 텀블러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에 처음 이 사진이 올라왔죠. 이게 그대로 그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 친구가 쓴 영어 표현이에요. 뭐 guys, please help me. 나 좀 도와줘. 야, 이거 white and gold로 보여? 아니면 블루 블랙으로 보여? 와, 나 친구랑 나랑 이거 다르게 보여. freak out 했대요. 뭐 진짜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은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이 드레스의 색깔이 블루 블랙으로 보이나요? 네, 대다수의 특히 이건 문화 차이도 있어요. 서구인들은 조금 더 화이트 앤 골드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질문을 하면 한 80%, 90%는 블루 블랙으로 보여요. 나는 화이트 앤 골드로 보인다. 그럼 여러분은 그 매우 소수자 중에 한 명인 거죠. 저도 화이트 앤 골드로 보여요. 이거는 골드로 보이고 여기는 화이트로 보이네요. 여러분들 블루 블랙으로 보이는 사람은 여기가 블랙으로 보이고 여기가 이제 화이트로 보이는 거죠. 착시라고 하면은 신기하긴 하지만 그 착시의 경험을 모든 이제 그 사람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착시의 경악스러운 점은 착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색깔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처음에 이게 그냥 대중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착시는 워낙 유명해서 이것과 관련된 매우 그 저명한 저널에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아요. 제가 색 항상성을 설명했던 그 기제가 이 사진에도 이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을 서로 다르게 보는 이유는 절묘하게 매우 우연하게 이것이 어떤 조도, 어떤 광원 아래에서 찍힌 사진인지가 애매하게 찍혔어요. 네, 이게 뭐 태양빛이 이 드레스를 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살짝 이 보이는 이게 실내의 어떤 옷 가게고 여기 백열등이 이렇게 주 광원인 건지 아니면 이게 실내지만 바깥 큰 윈도우를 통해서 그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어서 이게 태양빛이 쪼이고 그 다음에 물체가 그 빛 에너지를 반사한 건지 그것이 애매하게 찍힌 거죠. 드레스의 색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각자의 뇌가 이 조도를 다르게 추정하기 때문이에요. 블루 블랙으로 본다. 여기 이렇게 블루 블랙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백열등, 그러니까 장파장의 빛, 따뜻한 빛을 가정하는 거고 이게 화이트 앤 골드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진이 찍힌 게 단파장의 빛.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바깥의 그 주광빛, 태양빛은 단파장의 빛 속성이 많아요.
블루 웨이브 단파장의 그 빛 블루 색깔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이트 앤 골드로 보니까 아 이거 태양빛이 쬐는 거다라고 내 뇌가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블루 블랙으로 대다수가 볼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는 실내 조명에서 찍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인차 연구도 있는데 바깥 세상 경험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대낮에 바깥에 있는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그 화이트 앤 골드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가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유치원 초, 중, 고 대낮에 주로 어디 있었나요? 뭐 학교에 있었잖아요. 바깥에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야, 드레스 착시 너무 신기해 라고 하면은 이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아, 그것은 각자의 뇌가 이 사진이 어떤 빛에서 찍혔는지 계산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네, 멋있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사진, 이 그림에서 여기는 모두 다 블루 블랙으로 보고 계시죠? 제가 여기라고 하지 말고 여기 표시를, 여기는 모두 다 블루 블랙으로 보이죠? 이 드레스는, 여기 이 드레스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트 앤 골드로 보이죠? 왜냐하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던 그 조도를 여기는 확 이 맥락이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노란빛이고 여기는 이제 푸른빛에서 이게 찍혔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한번 아까처럼 이 맥락을 우리에게 그 아주 결정적인 그 단서를 주는 조도의 맥락을 제거해 봅시다. 자, 어때요? 두 색깔은 완전히 동일한 색깔인 거였죠? 근데 다시 맥락을 제시하면 이제는 그렇게 보려고 해도 이 드레스하고 이 드레스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실제 드레스의 색깔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실제는 블루 블랙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그 드레스의 색상이에요. 이게 한 7년 전인가 그랬던 거죠. 이 당시 이 착시가 아주 세계적인 센세이션 일으켜서 막 할로윈 데이 때 이 드레스 입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죠. 자, 이 사진도 뭘 제가 어떤 색과 어떤 색이 같다고 그럴 것 같아요. A하고 B. A는 무슨 색? 회색으로 보이고 B는 이건 진짜 하얀색이네요 라고 하겠죠. 그러나 A와 B는 같은 색입니다. 제가 한번 동일한 그 회색 맞대를 그냥 붙여봤어요. 네, 동일한 사진에 회색 맞대를 붙여봤어요. 여러분들 여기 그 이음매 없이 매끈하게 동일한 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막대 치워버리면 다시 아니 이게 어떻게 같아? A는 다크하고 B는 좀 더 밝은 흰색인데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바로 옆에 이 원기둥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기둥이 지금 그림자를 여기 들이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도가 달라진 거죠. 좀 더 어둡게 여기가 찍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이건 조도가 찍혔는데 이 정도 색을 보이는 거 보면 이거는 흰색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착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돼 있네. 네, 계속하죠. 네.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른 색이죠. 위에는 검은색, 밑에는 위에는 회색, 짙은 회색, 밑에는 하얀색. 근데 이거는 이 착시를 더 강렬하게 보이기 위해서 밑에는 실내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카펫을 깔아놨고 위에는 밝은 대낮의 빛을 그 배경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그 밝은 대낮의 빛을 그대로 다 받고 있고 밑에는 이제 위에 이 꺾인 이 입체 도형에 의하자면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착시 현상을 강렬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똑같은 회색이다. 다시 다 제거해 볼까요? 예, 아무리 봐도 미안. 네, 아무리 봐도 위에는 짙은 회색, 밑에는 흰색인데, 그죠? 이게 바로 색 착시, 색채 착시, 특히 색 항상성을 추론하려고 하는 우리의 뇌 메커니즘 때문에 보이는 착시예요. 다른 착시도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크기를 항상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뇌의 추론 방식 때문에 생기는 착시예요.
여러분 아까 그 철수를 깨우던 그 엄마가 저 멀리 있다. 그 100m 밖에 엄마를 거리에서 우연히 봤다. 그럼 엄마는 굉장히 작은 망막상을 우리의 표면에, 안구의 표면에 망막상을 들이우고 있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점점 가까워온다. 그럼 점점점 커지죠. 그럼 여러분들 막 화들짝 놀라나요? 엄마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크기는 동일하게 느껴져요. 망막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대상의 실제 크기와 그 대상이 나로부터 얼마나 가깝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가깝게 있으면 큰 거고 멀리 있으면 작고, 아까 조도와 표면 반사율과 동일한 논리예요. 대상의 실제 크기와 거리, 두 변인 중 무엇이 더 많이 변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거리죠. 네, 가깝게 보면 가깝게 있는 건 가깝게 있는 거고, 네, 제가 멀리 도망가면 어떤 대상은 가만히 있어도 대상으로부터는 아예 거리가 멀어져서 망막상의 크기가 매우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뇌는 대상이 저렇게 뭐 고무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없어. 대상의 물리적 크기는 동일해. 거리가 달라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감안해서 그 대상의 크기를 지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상의 실제 이미지는 작더라도 그 크기가 동일한 것으로 지각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신생아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아 앞에서 얼굴을 뭐 들이밀었다가 뒤로 쭉 뺐다가 하면은 아이가 매우 즐거워할 거예요. 그 마치 그 마술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엄마 머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앞에서 그러고 해봐요. 하나도 안 놀랍죠? 자,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클까요? 실제 키가? 이거 두 사람 키 얼추 비슷해 보이는데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실제 이 사람 크기는 이만큼이고 이 사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크기의 항상성 때문에. 자, 이 착시 볼까요? 이게 제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변형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표면에서 사진이 꽉 차 있을 때 훨씬 더 그 강렬한 착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네. 지금 맨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거인인가? 왜 이렇게 크지?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작아 보이죠? 이 사람은 작고, 이 사람은 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이 세 사람의 크기가 동일할 것 같아요. 1mm 오차도 없이 동일합니다. 지금 이게 동일한 그 막대를 옆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제가 살짝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붙여놓으면 지금 여기가 제가 딱 동일 위치상에 떨어뜨려 놓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게 동일한 막대 크기예요. 다시 이렇게 해보면 동일한 막대 크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네, 이거 막대 사라지면 저 사람은 되게 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작아 보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뇌 작동 방식, 제가 특히 지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잠깐 녹화를 끊고, 아까 제가 와이드 스크린에 꽉 차게 그 화면을 보여주면 좀 더 이 착시 경험이 강력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어때요? 아까보다, 더 커 보이죠? 저 위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생각난 김에 이제 두 번째, 랜덤 넘버를 말할게요. 3283. 3283. 네, 아까 처음 말한 랜덤 넘버 아시죠? 지금 이게 두 번째 랜덤 넘버예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하고 있는지 출석 체크용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퀴즈를 내는 그곳을 U 클래스에 마련을 해놓을 테니까 거기 그 양식에 맞게 두 번째 랜덤 넘버도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 나 실천 성장이라고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이거 내가 뭐 하는 거냐, 속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네. 이 수업은 뭐 인지과학, 뇌과학, 신경과학 또 다양한 뭐 문학이나 철학계의 그 예를 통해서 그곳에서 얻는 우리의 지식 혹은 우리의 성찰을 모두 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뇌에 대해서 왜 배웠느냐?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뭐길래, 예민하신 분은, 통찰이 뛰어나신 분은 느꼈겠지만, 결국 마음 먹은 대로구나. 일체 유심조구나. 네, 모든 일체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이건 제 종교는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엔 관심이 많지요. 네,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해요. 마땅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관찰할 때 모든 것이 마음이 지은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해요. 무슨 대사가 썩은 물을 먹고도 그게 썩은 물인지 모르고 먹으면 정말 몸에도 좋고 정말 달게 먹는 거죠. 알고 봤더니 썩은 물이었는데, 썩은 물을 알고 먹는 이상 이제 그 맛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각하는 이 세계가 모두 다 환상이다. 그 매트릭스 공상과학 영화처럼 환상마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동일하게 모든 인류가 동일한 꿈을 꾸듯이 거기까지 나가면 정말 사이비 이단이고, 그렇지는 않겠죠. 네, 모르는 일이지만 그건 너무 나간 것이고, 마음이 모든 걸 만드는 건 아니죠. 물리적 세계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우리에게 줘요. 그거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나요. 거기에 우리의 주관적 마음이 개입하여 구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지각도 하고 경험도 하는 것이죠. 저건 붉은 꽃이구나. 그런 게 마음이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에게 삶에 주는 교훈, 거봐 모든 게 마음 먹은 대로 달려있어. 그러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렴, 이런 걸까요? 착시를 예로 든 이유는 마음 먹기가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었어요. 자, 아까 그 색 항상성을 보여주는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제가 파워포인트에 표시한 이 두 개의 컬러 시그널이 동일하다고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개의 동일한 색깔,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동일한 색깔이구나. 자, 동일한 색깔로 마음을 집중하고 보려고 노력하세요. 자, 동일한 칙칙한 회색으로 보이나요? 앞만 봐도 네, 그게 동일한 색깔임을 알매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사람들은 착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뇌도 신체 기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하는 뇌의 기능, 지금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보는 거, 그건 극히 일부예요. 더 많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과정들이, 그런 계산들을 우리의 뇌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뇌도 신체 기관이에요. 여러분의 신체 기관, 불수의 기관들 있죠. 이런 여러분들의 그 운동 근육 말고 심장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끌어올릴 수 있나요? 어떤 도인들은, 수련을 오래 한 도인들은 그것마저도 불수의근마저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체온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한다고 해요. 오랜 수련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마음도 어느 정도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코끼리 굉장히 크잖아요. 코끼리의 마음을 비유하고 내가 의식하는 나는 일부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근데 현실은 이거예요. 전혀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분노가 일어나서 친구하고 싸울 때 마음이 통제되나요? 그리고 사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도 모르고 막 화를 내고 있거든요. 내가 화가 나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그게 첫 스텝인데, 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착시의 예를 들었듯이 이거는 조금의 옆에 맥락을 바꿔줘도 마음은 확 변해요. 상황과 맥락과 정보를 바꿔줘도 변하지만 내가 마음 먹어서는 내가 마치 나의 심장을 통제 못하는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성취하는 사람들은 일찍이 마음의 이 비밀을 안다. 진짜 무슨 이단처럼 적어놨네요. 많은 자기계발 책들이 이제 마음의 비밀이 뭐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릿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 있죠. 베스트셀러 자기계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예를 드는 게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거든요. 우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다루어 볼 텐데 뭐 4세, 5세, 6세경의 아이에게 15분 동안 마시멜로 하나 주고 또 계속 기다리고 있고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대로 있으면 2개 줄게. 근데 3분의 1의 아이들 정도만 결국 기다려서 2개를 먹고 3분의 2, 뭐 60% 이상의 아이들은 포기하더라. 근데 결국 오래 그 기다린 그 시간과 수능 점수의 상관이 매우 높더라. IQ보다 더 높더라. 그리고 미래의 성공도 직업에서의 성공도 예측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성공을 굉장히 목말라 하니까 그 그릿이 떴죠. 근데 제가 이 오리지널 원래 이 오리지널 이 논문이 1970년대에 나왔는데 그때 그 논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전 그릿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텐션, 우리 이 지각 끝나고 뒤에 어텐션을 다룰 건데 그 어텐션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와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식의 논문이에요. 오래 기다린 아동은 자신이 마시멜로우를 보고 있으면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4살, 5살 얼마나 어린 아이들입니까? 그 아이들이 뭐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린다던가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덮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방의 구석에 가서 혼자 논다던가 하고 마시멜로우로부터 자신의 주위를 이동시켜요. 그런데 어떤 못 기다리는 아이들 특징은 뭐냐면 마시멜로우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기다릴 거야. 15분을 기다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마시멜로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먹는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이 주변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거를 어린 시절부터 아는 애들 얼마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하겠습니까? 네. 나중에 더 자세히 이걸 얘기하도록 하고요. 쟤는 지각의 수준에서 얘기했는데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 아니면 상황의 해석 이런 것도 모두 다 내가 들어오는 지금 이 감각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어요. 사람들은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황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비행기 안에 특히 이륙과 착륙할 때 굉장히 그 과도한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뭐 진정제를 먹고 타야 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에는 또 그렇지가 않고 그런 자동차를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또 덜 하잖아요. 더 적지요. 그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 뉴스가 미디어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번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불행하게도 이제 외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비행기 사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온 정보가 비행기 사고가 더 많았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실은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바로 오늘도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뭐 속도 단속 카메라 여러분 초보 운전이라서 어떻게 운전하다가 봤는데 10만 원짜리 벌금을 받았다. 그럼 너무 속상하죠. 사실 이 모든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돼가지고 스트레스 받던 것도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10만 원 벌금을 받았단 말이야. 갑자기 우울해지죠. 근데 이번에는 치유 불가능한 어떤 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그 10만 원 우울해진 거 다 사라져 버리죠.
사건은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이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스트레스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거죠. 뭐 사람들은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착시 현상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뇌는 절대값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칼라 시그널을 절대값으로 해석하면은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이거는 상대적인 비율로 어떤 조도에서 이 칼라 시그널을 나에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의 뇌는 상대적인 비율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소고기 등심을 50% 어디에 할인한다. 그러면 5만 원 절약하고 사람들 1시간 줄을 섭니다. 186만 원 냉장고가 180만 원에 판다. 이제 그 동일한 그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거 6만 원 절약하려고 나 1시간 줄을 서야 되나? 그냥 사지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A 케이스, B 케이스, 소고기와 냉장고 누가 더 돈 많이 벌었어요? 냉장고 6만 원. 소고기 5만 원. 그럼 6만 원 절약하기 위해서 1시간 줄 서는 게 더 나에게 이득이죠. 근데 우리의 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다음 줄은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죠. 그 뇌가 세상을 구성한다, 세상을 해석한다. 맞아요.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의 특정 영역은 이게 현실이야, 진짜야, 모를 정도로 구분 못하고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밤에 잘 때 꿈을 꾸는 거죠. 감각 정보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감각 기관에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막 꿈을 꾸면 진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 이게 현실이야, 실제야 모르고 경험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의 의식이 그 어떤 게 현실인지 리얼리티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뭐 비율을 조절해서 어떤 건 디스카운팅하고 이런 것들이 꿈을 꿀 때는 다 자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의 의식이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상한 게 현실인 줄 알고 꾸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통 때에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레몬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 인구의 1% 미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레몬 상상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순간 입에 침이 고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막 노랗고 톡톡 터지는 그런 과즙을 상상하면 지금 입안에 침이 고이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우리의 의식이 좀 깨어 있을 때에는 이거는 물리적 정보가 나에게 온 게 아니고 내가 상상한 거야. 그러니까 꿈처럼 눈에 확 레몬이 둥 떠다니지는 않죠. 근데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금 망가졌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환각이나 착시 이런 거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시크릿이라는 또 그 유명한 그 사이비 과학적이지 않은 책이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좀 우스꽝스럽지만 저는 충분히 신경과학적 에비던스를 통해 증거를 통해 그 시크릿이 진짜 일부는 맞다. 마음 먹는 게 어렵지 진짜 그렇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변은 이제 그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시크릿. 그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다 뭐 이러면서 그게 비전으로 내려온다 뭐 이런 게 그 시크릿 책이잖아요. 거기에 한 예를 보면 그 시크릿 책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뉴질랜드인가 호주의 그 작가가 썼던 책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뭐 호주를 정말 떠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비행기 티켓을 살 돈도 없어요. 근데 이 시크릿 책 같은 류를 읽고 그래?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라고 해서 그럼 나는 당장 이제 일주일 후에 호주를 떠날 거니까 짐 싸야겠네 그럼. 그래서 짐부터 싸놓는 거죠. 지금 돈도 없는데. 근데 한 달 후에 우연한 사건의 연속에 의해서 실제로 떠나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자기는 떠난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게끔 하는 신호에 나의 뇌가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갑자기 그 몰두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에 갑자기 다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난 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의 착각이죠. 자기가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류의 얘기가 자꾸 나의 귀에 들어와 꽂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가짐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것이 꽂히게끔 하는 나의 마음 세팅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심장을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오히려 마음은 가볍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리적인 실체도 없는 것 같고 몸은 무겁죠. 근데 우리가 무거운 몸을 움직이는 건 더 쉽고 가벼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뭐 또 자기계발 책에 뭐 5 second 룰이라고 해서 미루지 말고 그냥 당장 5초 후에 시작된다. 왜냐하면 나는 뭐 지금은 못하지만 다음에 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5초 당장 실행해. 이거는 훨씬 되는 거죠. 난 오늘부터 운동하기로 했다 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지금 5초 후 1, 2, 3, 5초 후 어떻게 되던 말든 운동화를 일단 신는다. 쉽잖아요. 운동화 신는 게 뭐 어려워요? 네, 운동화 신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하는 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입문이 되게 된다. 라는 거예요. 네. 좀 더 깊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이제 과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나눈 후에 천천히 하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패스워드 1450. 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패스워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하시는 분은 다시 처음부터 돌려보세요. 제가 패스워드를 지금 2개 얘기했고 세 번째 패스워드는 1450입니다. 지각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attention, 우리의 주의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마법 하나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제 독심술이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나온 저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6장의 카드가 지금 제시가 됐네요. 이 카드 중 지금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지금 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그 카드를 주목하세요. 제가 그 카드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다 택하셨죠? 3, 2, 1. 어때요? 학생이 선택한 카드 없어졌나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이건 1대1로 해야지 더 효과가 강력한데 제가 이게 강의식으로 전달했으니까 뭐야 이거 뭐 있을 것 같은데? 자, 비밀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제 아셨겠죠? 이제 이건 inattentional blindness, 부주의 맹시라고 하는 건데 마치 나에게 들어온 세상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에 들어온 것만 기억해요. 사실은 6장의 카드가 다음 장 한 장 사라졌을 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카드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네, 잠시 또 녹화를 끊고 다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perception 다음에 이제 attention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하는 주의가 warning이 아니라 경고가 아니라 주의인데요. attention.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이게 무엇이냐 정의 내리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정의 내리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주의를 뭐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냐, 그래서 뭐 이렇게 흘리고 다니냐, 한국말로 그렇게 흔히 쓰이기도 하고, 또 뭐 영어도 뭐 please pay attention to the lecture. 그러면 지금 이 강의에 좀 주의를 집중해 주세요. pay attention, 집중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디다 팔고 파는 것도 그렇고 여기 pay는 돈을 내는 거네. 그러니까 주의를 마치 돈인 것처럼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과학적으로는 아주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 주의란 정신적인 에너지고 이 에너지의 양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오래 할 수 없죠. 왜냐면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래 집중할 수 없고 또 여러 일을
좋은 퍼포먼스로 다 같이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그 운전을 할 때 그 운전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니까.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이 방해를 하고, 지금 여러분은 아마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걸 할 때 주변에 뭐 지금 뭐 다른 거 켜놨잖아요. 네, 다 보이죠. 뭐 무슨 넷플릭스를 보면서 강의를 틀어놓는다던가,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이 방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주의가 굉장히 제한된 에너지인 것처럼 이제 씁니다. 실제로 맞는 표현이고, 그러면 그 유명한 주의와 관련된 실험 중에 스트롭 효과를 한번 볼게요. 스트롭 효과는 선택적 주의를 측정하는 실험 과제인데요. 한 자극이 두 개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특정 속성에는 반응하고 과제에 상관없는 자극은 무시해야 돼요. 지금 다양한 색깔의 글씨가 보이죠. 각 단어가 쓰여진 색깔을 빠르게 읽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놨네. 네. 이걸 바꾸고, 지금 녹화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이크를 안 켜놓고 녹화한 적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잦은 실수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을 제가 보이는 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녹화를 했네요. 자, 이 컨트롤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이 써 있고 색깔을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그린, 블루,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이렇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comparable 조건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 글자의 색상과 어떤 색으로 쓰여졌는지의 색상과 그 글자의 이름이 똑같은 경우죠. 쭉 읽어볼게요. red, yellow, green, blue, red, blue, yellow, green, blue, red. 여러분도 해보세요. 쉽죠? 같이 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스트룹 조건인데 incomparable한 조건이다. 내가 읽어야 되는 그 글자의 색상과 실제 이제 그 글자의 그 이름이 매치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방해를 해요. 자, 읽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yellow, green, blue, red, green, yellow, blue, red, green, yellow 이렇게 읽으면 이제 된 거죠. 어떤 게 반응 시간이 가장 빨랐나요? comparable한 조건 그냥 쭉 읽으면 되니까 더 빨랐죠. incomparable 조건은 아주 현저히 속도가 느려져요. 이런 반응 속도 같은 거, 빨리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20대는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느려집니다. 다양한 주의와 관련된 그런 착시를 또 예를 들 텐데요. 어텐션은 그 비전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의를 주는 거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고 주의를 주지 않는 거는 우리의 감각 처리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주의 맹시, inattentional blindness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동영상을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네, 이게 selective attention에 대한 테스크. 이 사람이 자신의 유튜브를 이용하고 아마 이 사람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로 다양한 그 착시 동영상을 찍어서 선보이고 있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는 제가 틀 수가 있지만 제가 이걸 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 사람 유튜브를 제 유튜브 안에서 트는 것이 저작권 위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실이었으면 같이 보지만 이걸 따로 링크를 통해서 밑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지시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지금 지시가 뭐라고 돼 있죠? 하얀 티셔츠를 입고 바스켓볼 하는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티셔츠 입은 사람이 입은 그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걸 내가 찍고 눌러야 되나? 네. 이것도 역시
그 attentional blindness인데요. inattentional blindness. 근데 motion induced blindness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움직임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우리의 visual attention, 시각 주의의 그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주의를 쏟고 있으면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돼요. 이것도 역시 링크를 올려둘게요. 이거는 뭐 스포일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여기 가운데 지금 점이 사라져 있네. 이 점이 계속 빨간 점이 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 주위에 이 십자 무늬의 주변 판이 계속 돌아요. 여러분은 이제 이 빨간 점에 계속 주의를 하고 이런 움직임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보게 되는데 이 노란색 세 개의 점은 그냥 고정돼 있고 항상 떠 있어요. 근데 이 빨간 그 중앙의 점에 응시를 하고 움직이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 노란 점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경험해 보시고 이것도 역시 제가 동영상을 트는 게 어려울 것 같죠? 네, 이것도 역시 링크를 통해서 이것도 체인지 블라인드네스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주변에 굉장히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컨스트럭셔널 워커,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길을 물어보고 있어요. 주변에 어떤 이 사람이 있네요. 근데 중간에 그 유리창 그 나무 판넬 같은 거를 들고 인부가 이 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인부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응답하고 이 사람은 상관없다. 제가 설명하다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뀐지를 몰라요. 네, 티셔츠도 키는 좀 비슷한데 티셔츠와 약간 체구도 바뀌었는데도 전혀 그걸 인식 못하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모르는 정도가 한 50%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주의를 확 끈다. 만약에 유재석이 길을 물어보고 있다. 근데 중간에 다른 사람을 바뀌었다. 그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유재석이 나의 주의를 끌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처리했으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을 보긴 봐도 좀 대충 보는 거거든요. 이 남자를.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다. 그럼 그건 알아채는 거죠. 하지만 그런 세부 속성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처리를 하지 못한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다 어떤 사진을 보고 계시죠? 이 사진 뒤에 연이어서 제가 다른 사진을 동일한 사진을 제시할 텐데 틀린 그림 찾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보고 있죠? 시작. 자, 뭐가 사라졌어요? 보신 분 있나요? 제가 강의실이었으면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 엑스트라 크레딧을 줄 텐데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자, 뭐가 사라졌을까? 네,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40명 중에 한두 명이 이제 보기 시작해요. 계속 반복해서 거듭할수록 이제 보게 되는데 무엇이 사라졌느냐?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엔진이죠. 엔진이 사라집니다. 근데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놓치고 두 번째 알아맞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전공이 혹시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항공학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비행기에서 이 주의를 여기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잘 만든 그 부주의 맹시의 예가 뭐냐면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주의를 주냐면 이런 사람들의 주의를 줘요. 네, 그냥 눈이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놓치는 거죠. 근데 그 항공학과 분은 처음에 못 봤어도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항공학과니까 이제 비행기를 좀 더 처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발견을 했다. 근데 제가 여기 차폐 자극이라고 하는 걸 이걸 썼잖아요. 차폐 자극이 없으면 이거는 금방 이렇게 드러나요.
딱 팝업하죠. 그 비행기 엔진이. 그래서 차폐 자극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했답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게 바로 이 주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어느 한 곳에 관객의 주의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이제 그게 마술사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주의를 주지 않는 곳에서 막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뭐 넥타이 색깔을 바꾼다던가, 갑자기 뭐 토끼를 꺼낸다는 거는 주의를 주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건 2016년 기사네요. 네, 이분이 이런 절도 행각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잡혔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부주의 맹시를 이용한 거예요. 막 은행에 가장 최고로 바쁜 그 시간에 은행을 방문해요. 지금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는 수표를 주고는 그 돈을 현금으로 찾고 싶다. 그럼 100만 원을 이제 막 바쁜데 100만 원을 틱틱틱 세가지고 한번 세서 이제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돈을 넣고 자기 주머니 안에 넣고 신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쁜 은행원이 타타타닥 신권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유히 국권 100만 원, 신권 100만 원.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은행 밖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걸리고 이런 행각을 하다가 밝혀진 거죠. 이 범죄의 그 스마트하다고 해야 되나, 잔머리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발각되잖아요. 저기요, 지금 방금 200만 원 가져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정신 좀 봐. 그러면서 이거 두 뭉치가 있네요. 그러면서 그냥 한 뭉치 주고 떠나면 돼요. 만약에 안 밝혀졌으면 그대로 그냥 돈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어텐션의 양이 제한적이다. 다른 곳에 주의를 주면 이제 주의를 주지 않는 것은 전혀 처리를 하지 못한다를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했답니다. 아까 체인지 블라인드네스 하나 보여줬는데 이것도 한번 안 되네. 네. 이것도 역시 링크를 사용해서, 착시는 링크를 사용해서 밑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주의, 우리 성장의 동력으로 또 이제 이 주의를 통해서 얻은 우리의 그 이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심리학은 배우지 않고도 사람들을 많이 다루거나 이제 사람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저절로 생기는 어떤 지혜들이 있어요. 의사들은 환자를 다루고 특히 환자의 통증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기법을 배우지 않고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없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갑자기 굉장히 아픈 주사를 오랫동안 맞아야 되면, 자, 100부터 숫자를 30 빼라고, 그러면 100, 97, 94, 91, 88 이렇게 빼라고 그러면 아픈 게 좀 사라져요. 네,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제 아픈 거 할 때 뭐 다른 식의 대화를 한다든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네. 실제로 통증이 사라져요. 통증에 주목을 하면 통증은 커져요. 통증에 주목을 안 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또 도인의 얘기를 하는데, 도인들이 이제 뭐 칼 위에서 춤도 출 수 있는 거고, 인도의 이제 그런 구루들이 가시 방석 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주의만 다른 데로 돌리면 통증은 사라지니까. 스트레스는 통증이에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악화되는 원인은, 희한하게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상을 골몰해요. 오늘 있었던 긍정적인 사건을 자기 전에 곱씹고 또 행복한 느낌을 느끼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뭐 그래티튜드 저널이라는 거 있죠. 감사 일기 쓰기. 네, 최근에 어떤 이제 그런 특정 종교가 화제가 됐는데, 많은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그 좋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요. 종교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기형적 아니면은 반사회적 사건을 낳는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많은 이제 종교의 장점이 뭐냐면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이 없으면 우리는 나쁜 일을 반추해요. 나쁜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집중이 되면 실제로 분노와 스트레스와 짜증과 화가 커지는 거죠. 거기서 약간만
30도만 다른 곳으로 주의를 틀면 돼요. 주의는 값이 비싸다. 어떤 곳에 주의를 주고 있으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주의를 쏟을 수가 없다. 주의는 마법사들이 이용하는 마법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비행기의 엔진처럼 주의 주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친구와의 대화에서 마음에 걸리는 걸로 나의 아까운 에너지 자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풀 수 있으면은 풀면 되는 거고, 아까 5second 룰처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친구와의 문제는. 그러면 그냥 수용해라. 그냥 accept as it is. 그냥 그것 그대로 accept, 수용해요. 신경은 끄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최면술사 마법사들이 하는 거는 실제 막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릴 뿐이에요. 긴장을 이완시키고 주의를 그 세상에서 오는 정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되면 갑자기 이제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들은 막 그 전생의 경험 체험도 하게 되고 자기 이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그런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끄고 어떤 이제 환각의 체험을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네. 최면이 아주 강하게 걸리게 상태에서는 옆에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도 냄새를 못 맡게 돼요. 자, 성장 마인드셋. 계속 우리는 지각, 주의, 뭐 기억,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그걸 다 성장으로 이용할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은 뭐냐면 변화 가능한 영역에 주의를 쏟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할 수 없는 거다. 뭐가 있을까? 지금 나는 가난하다. 다른 예를 듭시다. 수학을 못한다. 그것도 아니네. 예를 못 들겠네. 외모로 갑시다. 네. 외모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요? 외모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고,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을 그냥 수용했을 때 진짜 멋있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걸 고민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 대신 외모에 고민하는 대신 지금 변화 가능한 것,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으면 매일매일 변화 가능한 영역이 성장을 하는 거죠. 고정된 것은 수용하고 변화 가능한 것에 집중을 한다. 뭐가 변화 가능해요? 노력하면은 변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면 변화하는 거고. 가장 좋은 예, 운동이네요. 운동은 시간과 노력 투자하면 그대로 다 보상을 받거든요. 공부도 사실 그래요. 공부나 운동이나 비슷해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장하는 거죠. 여기 이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한 그 카톤을 하나 넣는데 켈빈 앤 홉스라고 하는 애요. 이 꼬마애가 켈빈이고 켈빈의 사실 좀 친구가 없는 외톨이예요. 근데 수지라고 하는 아주 공부 잘하는 뭐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 같은 캐릭터의 여자애가 있어요. 둘이 대화를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대화는 뭐 애가 막 이렇게 뭐 싸우고 온 것 같으니까 너 무슨 일이야라고 하고 What are you doing? 호모? 너 뭐해? 숙제해? 그러니까는 이 수지인데 이 아이 이름이 수지가 이 챕터가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래서 노트 필기한 걸 보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어. 야, 너 공부 그렇게 많이 해? 나 지금에서야 이제 이해가 된다. 수지가 얘기해요. 와, 나는 너가 스마트한 줄 알았지. 라고 얘기하고 켈빈이 떠나네. 그러니까 켈빈은 스마트하다. IQ 이런 거는 고정된 속성이거든요. 켈빈은 수지가 공부 잘하는 게 수지가 머리가 좋아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건 고정 마인드셋이죠. 하지만 수지가 공부를 잘한 거는 머리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 네. 근데 이 모르는 거죠. 켈빈은 그 내면의 것은. 성장 마인드셋으로 얘기하면서 2주차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전을 피해요. 왜냐하면 모든 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 도전하면 안 되죠. 그럼 헛수고니까. 그리고 재능을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요.
고정된 걸 좋아해. 그래서 IQ나 재능, 너 머리 정말 좋다. 이런 거를, 와, 너 노력 많이 했구나. 이런 칭찬보다 좋아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면 나의 재능을 평가받지 않으려면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너 이번 성적 왜 안 나왔어? 그러면, 안 했어. 제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그냥 공부를 안 했구나.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 받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뭘 잘하면 그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 하고 부러워하고 재능 뒤에 그 변화 가능한 영역에 쏟은 노력은 잘 볼 줄 몰라요.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보면 심리적인 위협을 받는다. 흔히 얘기하는 질투. 질투는 매우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질투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성공을 보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유년 시절 잘할 때 재능의 칭찬을 받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도 노력보다 재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노력하는 것보다 뭐 조금 했는데 잘해. 그럼 부모가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자란 양육된 아이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갖기 쉬워요. 고정 마인드셋은 성장을 저해합니다. 왜냐? 전혀 변화하지가 않으니까. 재능만 믿고 가만히 있으니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에 대한 보상 가치를 알고 그것에 주목하도록 양육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칭찬할 때 와, 너 머리 좋나 보다. 수학에 100점이네가 아니라 야, 너 매일 2시간씩 공부하더니 결국 수학 100점을 맞는구나.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노력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식의 그런 주변의 평가를 받아오면 노력을 아주 긍정적인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뭔가 사람마다 자신이 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잘하는 그 영역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지각 편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나 김연아는 자신의 그 퍼포먼스를 노력이라고 생각할까요?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알아요.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신의 실력이.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 퍼포먼스를 노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타고날 때부터 난 수학을 잘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난 수학이 재밌어서 사실 하루에 30분은 항상 투자해서 수학 공부를 좀 하는 편이야. 그래서 그 노력 때문에 지금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은근히 길어지네요. 강의가 정말 죄송합니다. 2주차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